재수없게 어디서 망한 노인네가 와서 난리야. 당장 소금 뿌려. 재수없게 어디서 망한 노인네가 와서 난리야. 당장 소금 뿌려. 가사 도우미가 던진 거친 소금 세례가 빗물에 젖은 구 회장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TK그룹의 구 회장이 짐짝처럼 내팽개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믿었던 자식들의 잔인한 배신 뒤에 홀로 빗속을 걷던 그가 10년 전 제 손으로 내쫓았던 막내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던 딸이 건넨 낡은 봉투 하나가 구 회장의 심장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무엇이 구 회장을 무너뜨렸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 회장은 거대한 서재의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이 무언의 증인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75세 생일을 하루 앞둔 밤이었는데 저택 어디에서도 축하의 기운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나기가 전화라도 할까? 구 회장이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탁자 위의 전화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전화기는 죽은 듯이 고요했고 집안에는 시계 추소리만 무겁게 흘렀습니다. 위스키의 쓴맛이 입안에 뱅뱅 도는 것처럼 외로움도 가슴속 깊이 송곳처럼 파고들었죠. 에휴,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뿐이네. 다 소용없어.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구 회장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거대한 정원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그에게는 공허하기만 했어요. 수십 년 전 아이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뛰어놀던 그 정원이 이제는 온기 하나 없는 차가운 돌덩어리들로만 보였죠.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잠도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어가며 일만 했는데 이게 다 누구 좋으라고 한 짓인데. 구 회장이 한숨을 땅이 꺼지라 내쉬며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TK그룹을 일구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수십 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자식 새끼들 배불리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바친 청춘인데 정작 늙은 애비 곁에는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주방에서는 보조들이 분주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화려한 상이 대형 다이닝 테이블에 떡하니 놓였지만 구 회장만이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명도 좋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의 빈 의자들이 그의 쓸쓸함을 더욱 부각시켰죠. 회장님, 식사 시간입니다. 국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가사 도우미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구 회장은 금수저를 들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듯 입맛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생일 아침인데 미역국 냄새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글프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었죠. 다들 어디 갔나? 벌써 해가 중천인데 전화 한 통 없어? 구 회장이 꾹 참았던 섭섭함을 터뜨리며 도우미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보낙 도련님도 그렇고 보니 아가씨도 아직 소식이 없으시네요. 아마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도우미가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구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굳어졌어요. 오전이 깊어갈 무렵 구 회장은 거실 소파에 정정하게 앉아 현관문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 하고 자식들 중 누군가라도 불쑥 나타날까 기대했지만 시간만 야속하게 흘러갔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마치 구 회장의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구 회장은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눈부시게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꽃바구니 하나라도 들고 벌써 달려왔을 텐데 말이죠. 그때 핸드폰이 징마이너스하고 울리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장남 보나기의 비서에게서 온 것이었죠. 회장님, 도련님 비서입니다. 도련님께서 급한 해외 골프 모임 때문에 직접 전화를 못 드려 죄송하다고 하십니다.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구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 골프? 애비 생일보다 그놈의 공치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나쁜 놈, 천하의 불효자 놈. 구 회장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치밀었지만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서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다니 이게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사이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차녀 보니가 보낸 화려한 꽃바구니였는데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친구들이랑 예전부터 약속한 중요한 파티가 있어서 도저히 못 가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선물은 따로 보냈어요. 건강하세요. 구 회장은 꽃바구니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값비싼 꽃들이 화려하게 꽂혀 있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돈으로 때운 형식적인 안부일 뿐이었죠. 파티? 아이고, 파티라. 그놈의 파티가 늙은 애비 생일보다 100번, 1000번 중요하다는 거지. 기가 막혀서 정말. 구 회장이 메모를 구겨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그저 살아있는 금고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대접을 받나? 결국 이런 게 내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받을 수 있는 전부인가? 구 회장이 꽃바구니를 저 멀리 밀어내며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토록 허무한 생일은 처음이었어요. 저녁 무렵 구 회장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직접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나기의 전화는 수신 거절음만 들렸고 곧바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저 지금 진짜 중요한 미팅 중이라 전화 못 받아요. 나중에 조용할 때 연락드릴게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보니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파티 중이라 너무 시끄러워서 통화 안 돼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생일 축하드려요. 구 회장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밀려왔죠. 이놈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내 돈은 좋고 늙은 애비는 귀찮다 이거지. 오냐 했더니 상전 노릇을 하려 드네. 구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헛된 일처럼 여겨졌어요. 이런 배신감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내가 너희들 속을 모를 줄 알았더냐? 천하의 불효자 놈들. 어디 끝까지 가보자. 구 회장은 서재로 향해 비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뿐이었어요.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서재로 튀어와라. 네, 회장님.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십니까? 말로는 설명이 길어. 한시가 급하니까 어서 와서 직접 들어. 구 회장의 목소리에는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분 후 김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급한 일이라도. 김 실장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구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을 꽁꽁 묶어라.
단돈 10원 한 장도 못 빠져나가게 동결시켜. 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산을 동결하다니요. 김 실장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되물었습니다. TK그룹이 800억 규모의 부도를 맞았다고 세상에 발표해. 아주 회사가 폭닥 망한 것처럼 소문을 내란 말이야. 구 회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그게 농담이시라면 몰라도 그러면 그룹 전체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주주들은 어쩌시고요? 난리가 나야지. 그래야 그놈들이 제 발로 뛰어올 거 아니야. 내 지갑이 비었을 때도 그놈들이 내 자식 노릇을 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구 회장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시려고요? 위험? 이복의 김 실장, 지금 나한테 이보다 더 위험한 게 뭐가 있겠나? 피를 나눈 자식들이 이미 날 버렸는데 자식 잃은 노인네한테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구 회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 마지막 명령이야. 당장 시행해. 구 회장이 김 실장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어요. 김 실장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망한 척하는 것이지 실제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사 운영비나 비상금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 마라. 내가 내 자식들 속내를 모르고 빈손으로 판을 짰겠느냐? 해외 특수계좌에 자그마치 8천억을 따로 빼서 준비해놨다. 내 눈동자랑 지문, 생체 인식으로만 열리는 거라 나 아니면 귀신도 못 건드리는 돈이지. 구 회장이 서재 벽면의 비밀 금고를 철컥 소리나게 열며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금태를 두른 듯한 무기명 채권과 비밀스러운 계좌 정보가 수북이 들어 있었어요. 공식 자산이 다 묶여서 내가 알거지 소리를 듣는 동안 이 비상 자금만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놈들을 칠 유일한 칼날이 될 것이다. 내 평생을 바친 TK그룹을 지키고 그놈들 버릇을 고쳐줄 비장의 무기지. 구 회장이 서류들을 김 실장에게 건네며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이건 내 목숨줄이다.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내가 신호를 주면 언제든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게 딱 대기하고 있어라. 피를 나눈 자식놈들이지만 이 돈의 존재조차 꿈에도 모를 거다.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으셨군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김 실장이 침을 꼴깍 삼키며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자마자다. 모든 언론사에 TK그룹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처럼 위기설을 팍팍 흘려라. 세상 천지에 내가 망했다는 소문이 짜르르하게 나게 하란 말이야. 구 회장이 입술을 꽉 깨물며 결연한 표정으로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전국 뉴스에서 TK그룹의 파산 소식이 대서특필됐습니다. 구 회장은 어디서 구했는지 구멍난 점퍼에 초라한 옷차림으로 변장하고 장남의 집을 찾아갔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빗방울이 하나둘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대문 앞에서 가슴을 졸이며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장남 보나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씨, 누구예요? 지금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왜 자꾸 배를 눌러? 나다, 보나가. 내 애비다. 구 회장이 젖은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여기 왜 오세요? 지금 회사 부도 났다고 기자들이랑 빚쟁이들이 내 집까지 찾아오게 생겼는데 지금 엄청 바쁘니까 제발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보나가, 보나가, 문 좀 열어봐라. 이 애비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래. 한 번만 문 좀 열어다오. 구 회장이 문고리를 붙잡듯 애원하며 말했지만 인터폰은 툭 하고 끊겨버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대문 너머에서 들리는 건 구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야속한 빗소리뿐이었죠. 처녀 보니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 회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걸 인터폰 화면으로 보자마자 비명부터 질렀습니다. 어머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런 망한 몰골을 하고 우리 집엔 왜 오시냐고요?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빚쟁이들이 우리 집 주소라도 알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아, 정말 짜증나. 얼른 딴 데로 가세요. 제발 우리 눈앞에서 얼른 사라지시라고요. 보니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가사 도우미가 바가지에 소금을 한가득 들고 나오더니 구 회장의 발밑에 퇴퇴침을 뱉으며 소금을 팍 뿌렸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망한 노인네가 와서. 저리 가요 어서. 구 회장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빗물에 젖은 몸을 이끌며 정처 없이 길거리를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눈으로 들어가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죠. 그제야 10년 전 비자금을 훔쳤다며 불호령을 내려 내쫓았던 막내딸 혜주가 떠올랐습니다. 미움 끝에 남은 마지막 혈육의 정애라도 기대보고 싶은 비참한 심정이 되었어요. 혜주야, 내 딸 혜주야, 너도 이 애비를 모른 척 할 거냐? 너만이라도 날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구 회장이 이빨이 맞부딪힐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벼랑 끝이라 다른 선택이 없었죠. 구 회장은 비에 젖어 잘 눌리지도 않는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은밀히 연락했습니다. 김 실장, 내 목소리 들리나? 지금 당장 10년 전에 내가 내버린 내 막내딸 혜주를 찾아내게. 네, 혜주 아가씨를요? 회장님, 갑자기 1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찾으시는 겁니까? 김 실장이 깜짝 놀라 목소리를 높여 되물었습니다. 말대꾸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지금 당장 그 아이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생사만이라도 확인해야겠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단 말이야. 구 회장이 숨이 넘어갈 듯 절박하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부탁한다. 김 실장, 이제 나한테는 그 아이밖에 남지 않았어. 내 자식이라곤 해주뿐이야. 그날 밤 구 회장은 김 실장이 마련한 허름한 임시거처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좁아터진 원룸 침대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10년 전 그 비극적인 날을 떠올렸어요. 혜주에게 단 한 번도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자신의 냉혹한 과거가 자꾸만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비자금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장남놈이 가져온 장부에는 혜주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떡하니 이체되어 있었죠. 아버지, 정말 아닙니다. 저는 하늘의 맹세코 모르는 일이에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아버지. 혜주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이 깨지도록 빌며 애원했던 목소리가 귀가 먹먹하도록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구 회장은 눈앞에 찍힌 서류 한 장만 보고 자식을 도둑으로 몰았죠. 입 닥치지 못해. 내 계좌에 돈이 박혀 있는데 누가 했단 말이냐. 내가 이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내 이름 석자도 입에 올리지 마라.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피눈물도 없는 인간이었는지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식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짐짝 내던지듯 혜주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날 오후 기다리던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혜주 아가씨를 찾았습니다. 지금 계신 곳을 알아냈어요. 그래, 어디냐? 지금 어디 있어? 잘 살고는 있더냐? 구 회장이 튀어나올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시내 변두리에 있는 낡은 재래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근히 살고 계시더라고요. 뭐, 나물 장사? 내 딸이? 재벌가 막내딸이 시장 바닥에서 나물을 팔고 있다고? 구 회장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금지옥 여부로 키운 딸이 시장 바닥에서 흙 묻은 나물을 팔고 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그 시장으로 가자. 어서 차대. 네, 회장님.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30분 후 차는 시끄럽고 비좁은 변두리 재래시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투둑, 투둑 머리 위로 떨어지는 차가운 빗방울을 맞으며 구 회장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시장 어귀로 뛰어들어갔어요.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정겨운 시장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회장님, 저기 좀 보십시오. 김 실장이 손가락으로 시장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구 회장이 고개를 돌리자 다해진 앞치마를 두르고 쪼그려 앉아 흙 묻은 나무를 하나하나 다듬는 여자가 보였어요. 혜주야, 혜주야. 구 회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10년 전 제 손으로 쫓아냈던 딸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뒷모습을 발견한 구 회장은 차마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혜주는 비가 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놀림이 너무나 능숙했는데 그 모습이 10년 동안 이 험한 일을 해온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때 비단 옷만 입고 곱게 자랐던 재벌가 막내딸이었는데 저렇게 억척스러운 아낙네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구 회장은 멀리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만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제 자식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금쪽 같은 딸을 저 차가운 시장 바닥으로 내몬 건 다름 아닌 애비라는 탈을 쓴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때 혜주는 나무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져 무심코 올려다본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어 초라해진 노인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혜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혜주가 외치며 쥐고 있던 나물 다발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싱싱한 콩나물과 시금치가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흩어졌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온 혜주는 빗속에 서 있는 구 회장을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혜주가 울음을 터뜨리며 구 회장을 끌어안았습니다. 구 회장은 딸의 품에 안기며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의 따뜻한 체온이 비에 젖은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혜주야, 혜주야. 구 회장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주는 아버지의 젖은 머리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비를 다 맞으시고. 혜주가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구 회장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한때 위엄 있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한 노인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구나. 구 회장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질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있다가 감기 드실라요. 혜주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시장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과 금이 간 계단이 을씨년스럽게 보였습니다. 가파른 계단 아래쪽 지하로 향하는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혜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구 회장은 딸의 차가운 손을 따라 어둑한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계단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습기 찬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더욱 진한 습기 찬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구 회장은 문턱을 넘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10년 전 내가 호령했던 그 목소리가 내 딸을 이런 곳으로 내몰았구나. 구 회장의 머릿속에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혜주를 향해 소리쳤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도둑질한 년이 내 딸이라는 것도 부끄럽다. 당시 혜주가 무릎을 꿇고 빌었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그때의 구 회장은 딸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주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냉혹하게 내쫓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마른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혜주가 방 한구석에서 서둘러 낡은 수건을 꺼내왔습니다. 수건은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지만 깨끗하게 빨아져 있었습니다. 구 회장의 젖은 머리를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혜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옷도 갈아입으세요. 제가 큰 옷 하나 있어요. 혜주가 벽장에서 남자용 잠옷을 꺼내 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껏 다린 잠옷이었습니다. 구 회장은 딸이 내민 옷을 받으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습기를 막기 위해 덕지덕지 붙인 빛바랜 신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천장 한쪽에는 물이 샌 흔적들이 검은 얼룩을 만들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에는 전구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좁은 싱크대와 낡은 냉장고가 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작은 옷장과 이불이 개켜진 바닥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구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10년 동안 딸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것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때 거대한 저택의 공주처럼 살았던 딸이 이런 지하 단칸방에서 지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혜주가 갈라진 손으로 낡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일어나며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주는 작은 캔에서 보리차를 꺼내 정성껏 우려냈습니다. 구 회장은 딸의 손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무를 다듬느라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부드럽고 하얀 손이었는데 이제는 손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여러 개 보였고 손가락 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혜주가 따뜻한 보리차를 금이 간 찻잔에 따라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구 회장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자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가슴 깊숙한 곳까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혜주야.
정말 미안하다. 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오셨잖아요. 혜주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며 말했습니다. 구 회장은 딸의 따뜻한 손길에 더욱 눈물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내쫓은 딸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펴서 구겨져 있었지만 소중하게 간직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버지 무릎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구 회장이 봉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주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혜주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몇 건의 통장과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가 나왔습니다. 구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매일매일 1,000원, 2,000원, 많을 때는 5,000원씩 조금씩 저금한 흔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기록된 입금 내역들이 10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남을 팔아서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혜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해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디 머무르실 곳 구하실 때 보태세요. 구 회장이 현금 뭉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게 한 푼, 두 푼 이 돈을 모았는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시장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며 모은 피와 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봉투 밑바닥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 회장이 종이를 하나 집어 펼쳐보자 혜주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마이너스 2014년 3월 15일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아버지와 같은 나이의 할아버지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구 회장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혜주를 내쫓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장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호떡을 하나 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좋아하시던 그 호떡이에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네요. 케이크는 못 사도 마음으로 축하드려요. 아버지가 건강하시길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절 미워하셔도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구 회장이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딸이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했는지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딸을 잊으려고 애썼는데 딸은 하루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혜주야, 혜주야. 구 회장이 편지 뭉치를 가슴에 꼭 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딸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딸의 결백을 믿지 않고 냉정하게 내쫓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혜주가 아버지 곁에 앉으며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구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10년 동안 너를 이런 곳에서 살게 만들었구나. 내가 정말 못된 아버지였구나. 아버지,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혜주가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안 됐어. 절대 안 됐어.
내가 너에게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구 회장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격하게 자책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내쫓을 때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혜주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가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혜주야, 내 딸. 구 회장이 혜주를 꼭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하방의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에서 부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아픔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가 다시 오셨잖아요. 혜주가 아버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부녀의 마음이 이 추운 지하방에서 비로소 활짝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 구 회장은 혜주가 끓여준 미숫가루 한 그릇을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남기지 않고 비웠습니다. 혜주가 낡은 앞치마를 두르며 서둘러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장사 나가야 해요. 혼자서도 괜찮으시죠? 혜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다. 어서 가거라. 구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점심도 꼭 챙겨 드시고요. 혜주가 문을 열며 뒤돌아보았습니다. 구 회장은 딸이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지하방에 홀로 남겨진 구 회장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딸과의 재회에 정신이 없어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한쪽 벽면에는 작은 서랍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빛바랜 작은 상자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구 회장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10년 전 자신이 혜주에게 선물했던 진주 머리핀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구 회장이 머리핀을 손에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머리핀은 1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머리핀 밑에는 두꺼운 공책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구 회장이 공책을 꺼내 펼쳐보자 혜주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14일 마이너스 누명을 쓴 그날의 기록. 구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혜주를 내쫓았던 바로 그날의 일이 시간 단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마이너스 아버지께서 급히 회사로 출근하심 오전 10시 30분 마이너스 큰오빠가 아버지 서재에 들어감 오전 11시 마이너스 큰오빠가 서재에서 나오면서 뭔가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봄. 구 회장이 숨을 크게 들이쉬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후 2시 마이너스 가사 도우미 이모가 장부를 보며 뭔가 고민하는 표정 오후 3시 마이너스 둘째 언니가 큰오빠와 전화 통화하며 잘 처리했냐고 묻는 소리를 들음. 이게 무슨 소리야? 구 회장이 공책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저녁 7시 마이너스 아버지께서 돌아오시자마자 서재 금고를 확인하심 저녁 8시 마이너스 가사 도우미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함. 내가 비자금을 가져갔다고 함 저녁 9시 마이너스 아버지께서 나를 서재로 부르심.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으심. 구 회장이 공책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특히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큰오빤 왜 아버지의 인감을 몰래 가져갔을까?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내 눈이 멀었던 것인가? 구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자책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혜주는 이미 모든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 회장은 급히 비상 연락망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비서실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만나러 와. 혜주가 사는 곳 근처로 오되 절대 눈에 띄지 않게. 구 회장이 급박하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1시간 후 비서실장이 지하방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구 회장은 혜주의 공책을 비서실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 10년 전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야겠다. 구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비서실장이 공책을 읽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8천억 비상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10년 전 증인들부터 다시 찾아봐.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비서실장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가사 도우미를 찾아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나? 구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큰 도련님에게 버림받고 지금 변두리 쪽방촌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를 만나야겠다. 신변 보호를 약속하고 진실을 들어봐. 구 회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틀 후 비서실장이 충격적인 녹음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가사 도우미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큰 도련님이 저를 협박해서 혜주 아가씨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했어요. 녹음된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하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부도 큰 도련님이 미리 조작해놓고 저한테는 그냥 혜주 아가씨가 했다고 증언만 하라고 했어요. 구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는데 큰 도련님이 입막음 돈을 주면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구 회장은 벽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구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회장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유출된 비자금의 최종 행선지를 찾았습니다. 큰 도련님과 둘째 따님이 공모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구 회장이 서류를 훑어보며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경영권을 독점하기 위해 혜주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였구나. 구 회장이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새끼들이 이런 짓을... 회장님, 혜주 아가씨가 숨겨둔 증거도 더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혜주의 침대 밑에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10년 전 장부 사본들과 큰아들의 탈세 정황이 담긴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가 10년 동안 이런 것들을 혼자서 모았단 말인가. 구 회장이 서류들을 보며 딸의 강인함에 전율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진실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증거를 모았나 봅니다. 비서실장이 숙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도련님의 개인 서버에서 인감 탈취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분명히 큰 도련님이 회장님의 인감으로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구 회장이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8천억 비상 자금을 즉시 가동해라. 저놈들의 계열사 지분부터 야금야금 사들여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검찰 인맥들에게도 연락해둬. 때가 되면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터뜨릴 거다. 구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혜주를 위해서라도 저놈들을 반드시 심판해야겠다. 구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회장님, 복수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놈들 하는 짓을 보면 아마도 나를 어딘가에 가두려 할 것이다. 그때가 기회다. 구 회장이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저놈들의 패륜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혜주 아가씨에게는 미리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아니다. 혜주는 아직 모르게 해라. 놀랄까봐. 구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혜주가 모은 모든 증거들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그날 저녁 혜주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혜주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잘 지냈다. 너만 기다렸다. 구 회장이 딸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뭔가 표정이 달라 보이세요. 혜주가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너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가 보다. 구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혜주야. 정말 미안해. 늦었지만 이 애비가 이 원한 풀어주마. 대신 복수해주마. 기다려라, 보나가, 보니야. 이 망할 것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것들. 아버지가 너희에게 어떤 게 진짜 무서운 건지 보여주겠다. 구 회장이 속으로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혜주의 10년의 억울함을 풀어줄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 혜주는 평소와 같이 시장 한편에서 나물 가판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콩나물과 시금치, 미나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콩나물 한 봉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혜주가 정성스럽게 콩나물을 포장해드리며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시장 입구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4명이 우르르 내려 혜주의 가판대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혜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혹시 구혜주 씨 맞습니까?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혜주가 불안한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본학 회장님이 보내신 분들입니다. 따라오시죠. 남자가 혜주의 팔을 잡으려 하자 혜주가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깐요. 저는 갈 이유가 없어요. 혜주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가판대를 발로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쾅! 정성스럽게 정리해놓은 나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혜주가 기르던 나물들이 흙먼지와 함께 짓밟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혜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구본학이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왔습니다. 뒤따라 차녀 구본이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오만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우리 막내. 구본학이 비웃듯 말하며 혜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너한테 속아 넘어갔더라. 이제 우리가 모셔가야지. 구본학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서류를 혜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주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서류야. 치매 환자 등록증이고. 구본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세요. 혜주가 격하게 항변했습니다. 너 같은 도둑년이 감히 무슨 소리야?
구본이가 해주의 뺨을 세차게 갈겼습니다. 찰싹! 해주의 하얀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났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해주가 뺨을 부여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잖아. 내까짓게 감히. 구본이가 또다시 해주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해주가 뒤로 휘청거리며 나물 더미 위로 넘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왜 이래요? 해주가 뭘 잘못했다고. 과일 가게 할머니가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가족 일이니까. 구본학이 위협적인 눈빛으로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 도둑년만 좋아하신다고요. 구본이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때 해주가 살던 지하방에서 구 회장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몸이 약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구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구본학이 가짜로 반가운 척하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아버지를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우리가 모시러 왔어요. 구본이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뭔 소리야? 해주는 내 딸이다. 구 회장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지신 거예요. 구본학이 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놓아라.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 구 회장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나이든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용역들이 달려들어 구 회장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구 회장은 저항하는 척하면서도 품속의 녹음기 버튼을 슬쩍 눌렀습니다. 아버지를 강제로 데려가면 안 돼요. 해주가 바닥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역 한 명이 해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아버지는 데려가지 마. 해주가 용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이 여자 좀 떼어내. 구본학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용역이 해주의 손을 떼어내려 하며 발로 걷어찼습니다. 해주가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과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쓸려 피가 났습니다. 해주야. 구 회장이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위해 계속 약한 노인 연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가지 마세요. 해주가 피가 나는 무릎으로 기어가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버릇없이 굴다니. 10년 전에 내쫓은 게 잘한 일이었어. 구본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 돈을 훔쳐갔잖아. 이번에도 또 그런 거지. 구본이가 해주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해주가 울부짖으며 항변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시잖아요. 구본이가 해주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아, 약한 여자를 왜 때려? 어르신을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돼. 하지만 용역들이 몽둥이를 꺼내 위협하자 상인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해하면 다쳐요. 용역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과일 가게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을 놓아드려요. 할아버지가 구 회장을 붙잡은 용역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할아버지를 밀쳐내자 할아버지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해주가 울면서 일으키려 했지만 구본이가 해주를 또 밀쳤습니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잖아. 그만해. 구본이가 해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구 회장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자식들의 말과 행동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원래 이렇게 고집이 세. 아버지한테 빌붙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야. 구본학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자금을 훔쳐서 쫓겨났는데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구본이가 거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혜주가 피를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가서 편히 쉬세요. 이런 여자한테 속지 마시고. 구본학이 가짜 걱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겠다. 그러니 혜주는 건드리지 마라. 구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혜주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구 회장이 혜주에게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로 모시겠습니다. 용역이 구 회장을 부축하며 구급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혜주는 피가 나는 발을 질질 끌며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구급차 번호판을 눈에 새기며 외웠습니다. 12가 3456, 12가 3456. 혜주가 중얼거리며 번호를 반복해서 읊었습니다. 구본학은 직접 구급차에 타지 않고 비서에게 뒤처리를 맡겼습니다. 잘 처리하고 연락해. 구본학이 비서에게 지시한 후 구본이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막내가 또 무슨 꼼수를 쓸지 모르니까 계속 감시해. 구본이가 용역에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석에는 구 회장의 비서실장이 미리 매수한 경호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장남이 지시한 요양원이 아닌 구 회장의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저 구급차, 어디로 가는 거지? 혜주가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구 회장은 휠체어에서 정정하게 일어났습니다. 연기하느라 구부정했던 등을 곧게 펴고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음은 잘 됐나? 구 회장이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폐륜적인 폭언과 폭행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좋다. 이제 보나기 놈의 숨통을 끊을 시간이다. 구 회장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8천억 자금 투입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당장 시작해라. 보나기의 계열사 주식을 모조리 털어버려라. 구 회장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구본학의 계열사 주식들이 하한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와 검찰 측 인맥들에게도 오늘 녹음 파일을 배포해라. 구 회장이 추가 지시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전송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편 시장에 남겨진 혜주는 무너진 가판대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진 채로 말입니다. 혜주야, 괜찮냐? 과일 가게 할머니가 혜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혜주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할머니가 혜주를 위로하며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혜주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택에서 몰래 만든 비밀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저택에 가야 해. 진짜 증거를 찾아야 해. 혜주가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구본학과 구본이는 자신들의 계좌가 동결되고 주식이 폭락하는 상황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구본학이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우리 망한 거 아냐? 구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명히 뒤에 누군가 있어.
이런 거액을 동원할 수 있는 놈이. 구본학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서버와 금융망은 구 회장 측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구 회장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파산했다고 했잖아. 구본이가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함정에 빠졌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정 복도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본학이 아버지를 심신미약으로 몰아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재판이 오늘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구 회장의 정신 상태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파산 이후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하던데. 또 다른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쪽에서는 구본학이 변호사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는 의사 진단서는 준비됐죠? 구본학이 변호사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는 소견서도 있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구본이도 옆자리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 차리시면 어떡해? 구본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아버지는 이미 끝났어. 그때 보니까 파산으로 충격받아서 정신도 나간 것 같아. 너도 봤잖아. 시장에서 혜주 만났던 날.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았어. 그리고 진단서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구본학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법정의 뒷문이 육중하게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구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상했던 휠체어에 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 회장은 맞춤 제작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75세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구 회장님이야? 방청석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구본학과 구본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런 모습으로? 구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구 회장은 법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결연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구본학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 구 회장은 현재 중증 치매 환자로서 재산관리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변호사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회사 파산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구본학이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때 구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님, 구 회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회장이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구 회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파산은 자식들의 폐륜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된 연출이었습니다. 구 회장의 선언에 법정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구본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본이도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험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완전히 실패했다. 구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두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조작된 미친 노인의 주장입니다.
구본학이 소리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분명히 정신이 이상해지셨어요. 구본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때 법정 뒷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혜주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구혜주입니다. 제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혜주가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구본학이 혜주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도둑질에서 쫓겨난 주제에 구본이가 비난했습니다. 혜주는 침착하게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장부와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10년 전 사건의 원본 장부입니다. 혜주가 장부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오빠가 아버지의 인감을 몰래 사용한 증거입니다. 법정 모니터에 혜주가 제출한 문서들이 하나씩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본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구 회장이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벌어진 일의 녹음입니다. 녹음기에서 구본학과 구본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너 같은 도둑년이 감히 무슨 소리야?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10년 전에도 비자금을 훔쳐서 쫓겨났는데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법정 안의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0년 전 사건의 핵심 증인이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구 회장의 비서실장이 일어나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가사 도우미였던 여자였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큰 도련님이 저를 협박해서 혜주 아가씨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했어요.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장부도 큰 도련님이 미리 조작해놓고 저한테는 그냥 혜주 아가씨가 했다고 증언만 하라고 했어요. 구본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믿으면 안 돼. 구본학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 회장이 혜주에게서 받았던 낡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이 봉투를 보십시오. 구 회장이 봉투 안에서 1,000만 원의 현금과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막내딸이 10년 동안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모은 돈입니다. 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의 진심이 나를 살렸습니다. 반면 내 아들의 탐욕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혜주가 10년 동안 모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혜주가 상자에서 서류들을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큰오빠의 탈세 증거이고 이것은 둘째 언니와 공모해서 만든 유령회사 자료입니다. 증거들이 하나둘 공개되자 구본학과 구본이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본학 구본이 씨는 증거 조작과 무고,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구속합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상속권 박탈과 함께 모든 재산상 권리를 상실합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구본학이 거품을 물며 발악했습니다. 혜주야, 살려줘. 언니가 잘못했어. 구본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혜주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10년 동안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세요. 혜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장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혜주야, 잘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구나. 구 회장이 법대를 내려와 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주야, 정말 미안했다. 내가 이렇게 꿋꿋하게 증거를 모아온 줄 몰랐다. 구 회장이 딸을 꼭 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혜주가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구 회장이 취재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구혜주를 TK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지명합니다. 법정안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구 회장이 품에서 가문의 인감을 꺼내 혜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가문의 진짜 주인이다. 아버지. 혜주가 인감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구본학과 구본이의 머리 위로 분노한 시민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페륜 아들, 감옥에서 반성해라. 구 회장은 혜주와 함께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혜주를 내쫓던 밤의 실수를 공식적으로 사죄합니다. 구 회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앞으로 TK그룹은 혜주의 경영 아래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혜주가 아버지 옆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배운 상생의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구 회장이 혜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은 다시 아버지께 드릴게요. 이 돈은 아버지 거예요. 혜주가 낡은 봉투를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니다. 이 돈은 내가 가져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시작이니까. 구 회장이 봉투를 다시 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법정을 떠나는 부녀의 뒤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10년의 억울함이 마침내 찬란한 진실의 빛 아래 완전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 혜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진짜 시작이다. 구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후 구 회장과 혜주를 태운 검은색 리무진이 10년 만에 TK그룹 저택의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저택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혜주야, 내려라. 구 회장이 먼저 차에서 내려 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10년 전 쫓겨날 때 마지막으로 본 저택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구나. 구 회장이 저택의 대문을 직접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혜주가 문턱을 넘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지만 10년 동안 그리워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자. 구 회장이 혜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구본학과 구본이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두 사람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것들부터 치워야겠다. 구 회장이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저택에 있는 보나기와 보니의 모든 물건들을 마당으로 가져와라. 네, 회장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저택 마당에는 구본학과 구본이의 명품 가방, 옷까지, 장신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라. 구 회장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직원이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자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폐륜의 흔적들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주가 불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와 나만의 집이다. 구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 회장은 혜주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서재 한쪽 벽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보여주고 싶었다. 구 회장이 벽에 스위치를 누르자 숨겨진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혜주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인형, 그림책, 일기장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다 간직하고 계셨어요?
혜주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너를 내쫓은 후에도 매일 이곳에 와서 너를 그리워했다. 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이 일기장을 읽으며 어린 혜주를 떠올렸지. 구 회장이 분홍색 일기장을 꺼내 혜주에게 내밀었습니다. 혜주가 일기장을 펼쳐보자 자신의 어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같이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혜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혜주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한 건 나다. 너의 어린 시절 추억만 남겨두고 정작 너는 내쫓았으니. 구 회장이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혜주가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구 회장이 저택의 모든 열쇠를 혜주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모든 권한을 너에게 넘긴다. 혜주가 열쇠 뭉치를 받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서는 못해요. 같이 해주세요. 물론이다. 나는 내 옆에서 조언자 역할을 하겠다. 구 회장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구 회장과 혜주는 거대한 식당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년 전 쓸쓸했던 생일 만찬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혜주가 직접 끓인 따뜻한 된장국과 나물 반찬들이 식탁에 놓였습니다. 이런 소박한 밥상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구나. 구 회장이 된장국을 한 수저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거예요. 할머니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혜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을 꼭 이 집으로 초대해야겠다. 정말요?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혜주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식사 후 구 회장은 혜주가 지하방에서 썼던 편지들을 거실 중앙 벽면에 전시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이 편지들이야말로 진짜가 보다. 구 회장이 편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이 혜주에게 선물한 나물 바구니도 거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 바구니가 있어야 우리가 겸손을 잊지 않을 수 있다. 구 회장이 바구니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혜주는 10년 만에 자신의 옛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방은 1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커튼과 인형들, 책상과 의자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그대로 둬주셨구나. 혜주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시장 상인들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과일 가게 할머니, 채소 가게 할아버지, 반찬 가게 아주머니들이 모두 왔습니다. 아이고 혜주야, 이 큰 집이 다 내 집이었구나. 과일 가게 할머니가 저택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혜주가 상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구 회장도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주가 10년 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구 회장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뭘 그러세요? 우리 혜주가 워낙 착해서. 할머니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택 거실에서는 즉석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상인들이 가져온 음식과 혜주가 준비한 요리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한때 차가웠던 재벌 저택이 사람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게 진짜 부자구나. 구 회장이 상인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죠. 채소 가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상인들이 돌아간 후 구 회장과 혜주는 저택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원에 나무 하나 심고 싶어요. 혜주가 빈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나무?
화해와 약속을 상징하는 나무요. 10년 전의 아픔을 묻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해주의 말에 구 회장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일 당장 심자. 이튿날 아침 부녀는 함께 정원에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10년 전 해주가 쫓겨나던 그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만큼 우리의 사랑도 자라날 거예요. 해주가 흙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자. 우리가 진짜로 다시 만난 날을. 구 회장이 나무에 물을 주며 다짐했습니다. 저택 곳곳에 서려 있던 구본학과 구본이의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해주의 밝고 정직한 에너지가 집 전체를 감쌌습니다. 구 회장은 서재 책상에 앉아 해주가 지하방에서 모아준 1,000만 원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의 씨앗이었구나. 구 회장이 통장을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해주는 자신의 방에서 TK그룹의 새로운 경영 철학을 적고 있었습니다. 1조. 회사의 모든 정책은 상생을 기본으로 한다. 2조.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가족처럼 대한다. 3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 시장에서 배운 상생의 철학이 기업 정관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부녀는 저택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평화로운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주야, 20년이 허무했던 건 아니다. 구 회장이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해주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거든.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구 회장의 말에 해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하마. 아버지가 너를 영원히 믿고 지켜주겠다. 구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는 딸이 되겠어요. 해주가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다짐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이 평화로운 밤에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저택 위로는 환한 보름달이 떠올라 부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해주가 TK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초가을 아침 구 회장은 지팡이 하나 없이도 시장길을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과일 가게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해주 챙겨줄 나물 좀 사러 왔어. 구 회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래요. 채소가게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지. 그래서 매일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해. 구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장 한편에는 상생장학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구 회장과 해주가 설립한 장학재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구 회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지 뭐. 구 회장이 좋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박한 평상에서 시장 상인들과 막걸리를 나누는 시간이 구 회장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행복인 줄 몰랐는데 구 회장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TK그룹 본사에서는 해주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직원들이 행복한지예요. 해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영을 계속해 갑시다. 혜주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혜주는 자신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시장에서 쓰던 낡은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가계부를 보며 초심을 다졌습니다. 혜주야. 구 회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시장에서 오시는 길이죠? 혜주가 반갑게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응, 너 줄 선물도 사왔어. 구 회장이 비닐봉지에서 싱싱한 나물을 꺼냈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이걸로 나물무침 해드릴게요. 혜주가 나물을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이 내 생일이지? 구 회장이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혜주가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지하방에서 혼자 생일을 보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다. 올해는 제대로 축하해주마. 구 회장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혜주의 생일 당일 저택에는 시장 상인들과 회사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대한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혜주야, 생일 축하한다. 과일 가게 할머니가 손수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혜주가 케이크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구 회장은 10년 전 혜주에게서 빼앗았던 가문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아름다운 목걸이였습니다. 혜주야, 이걸 다시 돌려주고 싶다. 구 회장이 목걸이를 딸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아버지, 혜주가 목걸이를 만지며 감격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너에게서 빼앗은 건 이 목걸이만이 아니었다. 내 명예와 존엄도 빼앗았지. 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진정한 가문의 주인이다. 누구도 너를 의심하거나 모독할 수 없다. 아버지, 감사해요. 혜주가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생일 파티가 한창일 때 혜주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혜주가 편지를 열어보니 구본하게 글씨였습니다. 혜주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너는 정말 훌륭한 여동생이다. 혜주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또 다른 편지도 있었습니다. 구본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혜주야, 언니가 너무 미안해. 10년 동안 너를 괴롭힌 것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욕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너는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는데 용서받을 수 없어도 반성하며 살게. 혜주가 편지를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편지냐? 구 회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예요. 사과하는 내용이에요. 혜주가 편지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구 회장이 편지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제야 깨달았나 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버지, 언제가 되면 오빠와 언니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혜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다. 구 회장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이 편지들의 답장은 해보려고 해요.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해도. 혜주가 편지를 소중히 접어 넣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 회장과 혜주는 저택 정원의 은행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1년 전 심었던 나무가 제법 자라서 작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만큼 우리도 성장했네.
혜주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평화로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구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혜주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할아버지들과 막걸리 마실 때지. 그리고 내가 해준 밥을 먹을 때. 구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혜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주야,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나? 구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예요? 너를 다시 믿기로 한 것. 그리고 너에게서 진정한 부의 의미를 배운 것. 구 회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혜주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지하 단칸방 시절의 편지 한 통을 읽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상생의 철학을 계속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도 시장 상인들이 선물한 낡은 나물 바구니를 저택 거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속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석양이 지는 저녁, 부녀는 저택 테라스에서 소박한 된장찌개와 나물무침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혜주야, 이런 게 진짜 부자의 식탁이다. 구 회장이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죠. 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박한 행복을 잃지 말자. 구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문의 비극은 완전히 멈췄고 혜주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저택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도움받는 아이들이 저택을 방문할 때마다 구 회장과 혜주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구 회장은 서재에서 혜주의 1,000만 원 봉투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막내딸을 다시 믿은 것이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활기찬 시장과 평화로운 저택이 한 화면에 어우러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구 회장과 혜주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환한 보름달이 떠오르며 부녀의 평화로운 저녁을 포근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해요. 혜주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행복을 오래오래 지키는 것뿐이다. 구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이다. 이 진리가 부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구 회장과 혜주의 이야기는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구 회장과 혜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과 진심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견뎌낸 부녀의 사랑, 시장에서 배운 상생의 가치,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깊은 감동을 줍니다. 혜주가 지하방에서 모은 1,000만 원이 8천억보다 더 값진 이유는 그 돈에 담긴 딸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구 회장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처럼 사람의 진심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무엇이 진짜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